나는 65살 김현숙입니다. 사람들은 내 선택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들 합니다. 환갑 넘은 나이에 뭐가 아쉬워서 멀쩡한 남편이랑 갈라섰느냐며 혀를 찹니다. 애들 결혼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라는 친척들의 고함 섞인 비난도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왜 또 남자를 만나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친구의 비아냥은 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저 화려한 벽지 뒤에서 숨을 죽이며 죽어갔는지 말입니다. 나는 26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거스를 수 없는 단 하나의 정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자는 그저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랑받고 살림 잘하는 게 최고라는 어머니의 말을 법처럼 믿었습니다. 남편 기 살리고 애들 뒤치다꺼리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나의 언니도 그렇게 소리 없이 희미해지며 살았으니까요. 나도 그냥 그들이 닦아놓은 고요한 무덤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남편의 옷을 다리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30이 넘고 40이 지나고 50이 훌쩍 넘어버렸더군요.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안에는 나라는 사람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설렘도 없는 무채색의 진공 상태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똑같은 천장을 보고 기계처럼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똑같은 무관심 속에서 하루를 꾸역꾸역 마감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은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문지르듯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또다시 숨이 막히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연숙 씨,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왜 자꾸 내 뜻을 거슬러요? 나를 향해 날아오는 성호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막을 긁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겠다던 그 따뜻한 품이 이제는 나를 옥죄는 거대한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이 집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어 발가락 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 도망치면 정말로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무엇보다 이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65의 선택은 아무것도 몰랐던 26의 선택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무게가 내 가녀린 어깨를 부서뜨릴 듯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고 또 가장 어리석었던 2번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는 평생을 참는데 도가 튼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겉보기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찌검 한 번 없었고 바람을 피워 내 가슴을 갈아엎은 적도 없었습니다.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노란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고 술주정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복 터진 여자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법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옹기 섞인 말이 없었습니다. 벽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30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혼 때의 일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결혼 후 맞이한 나의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나는 새벽 일찍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소고기를 끊어왔습니다.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조기도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남편에게 수줍은 기대를 담아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국 맛이 어때요? 고기 좋은 거 쓴 건데. 그 사람은 숟가락을 들고 묵묵히 국 한 술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기계적으로 밥만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빈말도 생일 축하한다는 흔한 인사조차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을 비우고는 슥 일어나 신문을 집어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겨진 상을 치우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인가 보다. 나라도 말을 걸어야지.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저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겠지. 하지만 그 침묵의 문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아이들의 입학식 날에도 그는 늘 펼쳐져 있는 배경 같았습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존재했지만 동시에 거기 없는 유령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해 결혼기념일에는 용기를 내어 꽃병을 식탁 한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벌써 우리 10년 됐네요. 시간 참 빠르죠? 그는 꽃병을 쓱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꽃가루 난리내 치워. 밥 먹는데 거추장스럽게 왜 이런 걸 두고 그래? 그 무심한 한마디에 내 10년의 기대는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늘 내 존재를 지워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큰딸의 결혼식 날 터졌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의 불빛이 꺼지고 하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식장 대기실에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그의 손을 잡고 행진하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시큰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예뻤죠?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제 다 키웠네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소매를 살짝 부여잡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손을 귀찮다는 듯 쳐다보더니 거칠게 털어냈습니다. 가자. 피곤하다. 축의금 정리는 집에 가서 하고. 딱 그게 끝이었습니다. 수고했다는 위로도 고맙다는 격려도 그에겐 귀찮은 소음이었나 봅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내 심장 밑바닥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나는 그저 집안을 굴리는 부속품이자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니 거실의 봄 햇살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 소파에 앉아 멍하니 햇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여보, 저 햇살 좀 봐요.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산책이라도 할까요?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다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어차피 대답도 없을 거라는 걸, 돌아올 건 싸늘한 눈총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죽음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대로 이 침묵 속에 잠겨 있다가는 내 영혼이 먼저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혼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여의었으니. 이 집에서 내 할 일은 끝이 난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이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게 고통스러워요. 내 인생 처음으로 내질은 가장 크고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나를 경멸하듯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래? 돈 부족하게 뒀어? 내가 바람을 피웠어? 술 마시고 때렸어? 남들처럼 살면 됐지. 뭐가 불만이야? 그는 억울하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지만 내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람다운 마음이 없었던 게 죄였습니다. 자식들은 더 차갑게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평생 성실하게 돈 벌어다 줬잖아. 왜 이제 와서 유난이야? 사위 보기 부끄러워 정말. 엄마가 우리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딸아이의 울부짖음은 예리한 칼이 되어 내 가슴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전 처음으로 가슴 깊이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낡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창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너무나 달콤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내가 컵을 어디에 두든 양말을 어떻게 벗어놓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좁고 추운 방이 비로소 나의 첫 번째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은 자유로웠지만 현실의 파도는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월세날은 거대한 바위가 되어 나를 짓눌렀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죽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꺼봐. 나오니까 고생이지?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빌고 들어가. 전화기 너머 딸아이의 비아냥을 들을 때마다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요양보호사 구인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내 나이에 누가 써줄까 싶었지만 절박한 허기가 나를 밀어붙였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처음 배정받은 곳이 바로 이성호 씨 어머니 댁이었습니다. 68배 아들이 86의 노모를 정성껏 모시는 집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은퇴한 국어 선생님이라 그런지 말투가 아주 정갈하고 고왔습니다. 처음 그 집에 간 날 성호 씨는 현관문 밖 복도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숙 씨죠. 멀리서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내 발치에 실내 슬리퍼를 마치 의식 치르듯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극진한 환대였습니다. 그는 결이 다른 아주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릴 때마다 그는 부엌에서 차를 우렸습니다. 연습 씨, 고된 일 시켜서 미안합니다. 잠깐 쉬면서 2차 좀 마셔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건네는 그의 손길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집이 세신데 연숙 씨가 오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참 고마워요. 누군가 나를 일꾼이 아닌 귀한 사람으로 대우해준다는 게 눈물 나게 좋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어머니가 낮잠에 드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업무 일지를 정성스레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내 앞에 놓으며 조심스레 곁에 앉았습니다. 연숙 씨를 보면 참 단단하고 결이 고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깊은 눈에 담긴 사연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참 애쓰며 사신 것 같아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쓱 풀고 말았습니다. 이혼한 이야기, 30년의 외로웠던 침묵을 담담히 쏟아냈습니다. 성호 씨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공감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숙 씨, 참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도 아내를 먼저 보내고 10년 동안 이 큰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혼자 숟가락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서글픈 일이더군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온기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압니다. 그의 고백에 내 코끝이 찡해졌고 눈시울이 뜨거운 액체로 차올랐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비밀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퇴근하는 내 손에 직접 만든 나물 반찬통을 정갈하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거 내가 무친 건데 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혼자 있으면 대충 먹게 되니까. 그 배려가 너무 따뜻해서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자며 먼저 수줍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숙 씨, 저기 핀 꽃 좀 봐요. 색이 참 곱고 화사하지요. 이 꽃 이름은 망초예요. 흔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강인하고 예쁘답니다. 30년 전 내가 남편에게 간절히 듣고 싶었던 세상을 읽어주는 말을 그가 했습니다. 그가 꽃 이름을 설명해 줄 때마다 나는 메말랐던 내가 다시 피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고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제 소매 끝동을 살짝 잡으며 수줍고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연숙 씨, 오늘 저녁엔 설렁탕 한 그릇 같이 할까요? 비가 와서 그런가 날이 꽤 쌀쌀한데 따뜻한 국물 먹으면서 연숙 씨랑 이야기 더 나누고 싶어서요. 식당에서 마주 앉아 뚝배기 온기를 나누며 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혼자 밥 먹다 죽을 줄 알았는데 연숙 씨 덕분에 참 좋네요. 그의 한마디는 가난한 내 자취방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30년의 고통스러웠던 침묵이 이제야 보상받는 기적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 속에 숨겨진 그의 지나친 강박을 나는 간과했습니다. 식당 수저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강박적으로 고쳐놓던 그 손길을 깔끔함이라 믿었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가 훗날 나를 통제할 도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이라고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오판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게 8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성호 씨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그의 집을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49제를 지낸 후 성호 씨는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보내드리는 마지막 제를 치르며 그의 상실감은 더욱 깊어진 듯 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며칠 뒤 그는 저를 어느 조용한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연숙 씨, 어제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크게 불렀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소름 끼치게 적막한 줄 예전엔 몰랐어요. 성호 씨는 빈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슬픈 눈으로 나를 간절하게 보았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나 역시 이혼 후 원룸에서 천장을 보며 홀로 죽음을 떠올리던 밤이 많았으니까요. 성호 씨가 테이블 위로 제 손을 조심스레 덮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숙 씨,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나이 들어 외롭게 홀로 죽어가는 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다가 아무도 모르게 썩어가는 게 싫어요. 그냥 같이 살아요. 내가 연숙 씨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책임질게요. 연숙 씨는 그저 내 옆에서 같이 산책하고 같이 늙어가 주면 됩니다. 그뿐이에요. 그 책임진다는 네 글자가 제 텅 빈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책임지기만 했지 나를 책임져 준다는 말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불안함이 엄습해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성호 씨, 저는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늙은 몸뚱이뿐입니다. 원룸 보증금 빼면 남는 돈도 얼마 안 돼요. 자식들도 반대할 거고요. 성호 씨는 허허 웃으며 제 손을 더욱 꽉 쥐어주었습니다. 돈이야. 내가 연금 나오니 걱정 마요. 이 아파트도 있으니 집 걱정도 없어요. 당신은 내 곁에만 있어주면 됩니다. 우리 서로 가엾게 여기며 살아요.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하고 치명적이어서 나는 결국 경계심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큰딸은 당장 달려와 내 낡은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집에 들어가.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아직은 젊고 건강하시니 지금은 괜찮아도 그분 나이도 있고 나중에 그분 병치레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건 생각 안 해? 아빠랑 헤어진 지 1년도 안 됐어. 딸아이의 독설이 아팠지만 나는 오히려 더우기가 생겨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나 외로울 때 밥 한 번 같이 먹어줬니?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어? 나는 이제야 사람 대접받고 살겠다는데 왜 그래? 이건 내 인생이야. 이사하던 날 짐을 챙기는데 정말 내 인생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옷가지와 손때 묻은 책 몇 권이 든 상자 2개가 내 65해의 전부였습니다. 성호 씨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 그 웅장함에 기가 죽기도 했습니다. 성호 씨는 경비실 앞까지 마중 나와 제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연숙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우리 처음 만난 날짜로 바꿨어요. 잊지 마요. 그날 저녁 그는 나를 위해 아주 고급스러운 일식집을 예약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연숙 씨, 고생한 손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이제 내가 다 지켜줄게요. 당신은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나만 믿어요. 그는 제 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놓아주며 성인 군자처럼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내 인생의 봄날이 드디어 왔구나 싶어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성호 씨의 서재에서 보게 된 각 잡힌 물건들은 경고였습니다. 책들이 키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먼지 하나 없는 책상을 보며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나는 그가 깔아준 비단길이 영원할 줄로만 믿고 스스로 퇴로를 끊었습니다. 엄마, 정갈 거면 보증금이라도 남겨놔.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딸의 마지막 충고도 무시한 채 저는 그 보증금을 자식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미안한 마음을 돈으로라도 주고 당당하게 성호 씨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가진 돈 전부를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것이 훗날 나를 옥죄는 밧줄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동거 생활 한 달째 꿈같던 환상은 아주 사소한 소리에서부터 깨졌습니다. 성호 씨는 다정한 연인이 아니라 시계 태엽을 관리하는 엄격한 감독관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소리가 정겨워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나만의 즐거움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재에 있던 성호 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주방 입구에 서서 저를 팔짱 낀 채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연숙 씨, 가스레인지 불을 너무 세게 했어요. 냄비 타면 어떡합니까? 냄비 옆면에 그을응 생기면 닫기 힘들어요. 불은 항상 중불 이하로 쓰세요. 그리고 콧노래는 내가 책 읽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군요. 집안에서는 정숙해야죠. 우리끼리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나요? 나는 당황해서 앞치마를 꼭 쥐며 얼른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미안해요, 성호 씨. 제가 기분이 좀 좋아서 그만 실례를 했네요.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격주가 있지 않나요? 여빈 시장터가 아니잖아요. 나는 조용하고 질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는 격조라는 단어를 쓰며 직접 불 조절 레버를 1mm 단위로 만졌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모든 물건은 그의 검열을 통과해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수건은 반드시 끝단이 안으로 말리게 접어 세로로 세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접어야 호텔식이에요. 살림을 오래 했다면서 이것도 못 배운 겁니까? 화장실 슬리퍼는 문턱에서 정확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슬리퍼를 조금이라도 삐뚤게 놓으면 그는 어김없이 달려와 고쳤습니다. 한 번은 그의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이 한 정식집에서 있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어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그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식사 도중 무심코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밀어주었습니다. 김치 여기 있어요. 좀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그러자 곁에 있던 성호 씨의 미간이 아주 날카롭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제 허벅지를 식탁 아래서 아주 세게 멍이 들 정도로 꼬집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조차 끄고 차 안은 무거운 정적만 흘러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폭발했습니다. 연숙 씨, 아까 그 상스러운 행동이 뭡니까? 교양업계 그릇을 밀다니 천박하게 그게 무슨 짓이야? 내 친구들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했겠어? 성호가 어디 시장통에서 수준 낮은 여자 하나 데려왔구나 했을 거 아니야. 내 명예까지 깎아먹는 짓이야.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성호 씨, 저는 그냥 반찬 멀리 있길래 친절을 베푼 것뿐인데. 친절도 품격이 있어야지. 당신은 30년 동안 도대체 뭘 배우며 산 거야? 배운 게 없으면 제발 가만히라도 있어. 앞으로 내 지인들 만날 땐 입 닥쳐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내 뒤에서 웃기만 하라고.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의 멸시는 칼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그 밤 거실 소파 끝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전 남편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면 이 사람은 나를 자기 인형으로 깎으려 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그의 말과 행동은 정말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갈등은 결국 돈 문제에서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요양보호사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조심스레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연숙 씨, 우리 같이 살기로 했으면 그 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벌어오는 그 푼돈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건 절대 용납 못해요. 남들이 보면 내가 생활비 적게 줘서 일하는 줄 알 거 아니야? 그냥 내 연금으로 살아요. 생활비를 조금 더 줄 테니 대신 10원 한 장까지 영수증을 다 붙여서 가져와요. 내가 준 돈으로 당신 마음대로 헤프게 쓰는 거 나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나는 기가 막혀서 그의 싸늘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영수증요? 제가 지금 유치원생입니까? 저도 제 용돈은 제가 벌고 싶어요. 당신 전 남편한테 받지도 못한 대우를 내가 해주는데 배은 망덕하게 굴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네. 당신 지금 내 덕에 호강하는 거야. 잊지 마. 일에서 재혼은 힘든 거라고 하는가 봐요. 나를 다 믿지 않으니 경제력을 넘기지 않고 받으시. 반찬거리와 생활용품 사는 비용만 그날그날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시로 내뱉는 그 독설 섞인 혼잣말이 내 가슴을 갈갈이 후벼 팠습니다. 나는 점점 그가 내려주는 커피 향에서 쇠사슬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소리가 날까봐 입술을 깨물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 완벽하게 정돈된 집은 나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정교한 고문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내가 아끼던 손녀딸의 생일날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노릇은 하고 싶어 큰맘 먹고 몰래 백화점에 갔습니다. 성호 씨가 준 카드 대신 내 비상금 통장에서 10,000원짜리를 찾아 옷을 샀습니다. 딸애한테는 엄마가 돈 벌어서 산 거다라고 처음으로 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성호 씨가 제 가방을 뒤져 영수증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가방 지퍼를 몰래 열어본 것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18만 원. 연숙 씨, 당신 돈이 어디서 났어? 당장 말해. 그는 영수증을 내 얼굴 앞에 들이밀며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 산 거예요. 우리 손녀 생일이라 선물 좀 샀어요. 제 돈이에요. 개인 돈? 이 집에 들어올 때 당신 빈털털이었던 거 내가 다 아는데. 원룸 보증금도 딸내미 줬다며. 그럼 이 돈은 어디서 훔쳤어? 성호 씨의 눈은 의심과 광기로 가득 차 무섭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 내 생활비 카드에서 몰래 현금 서비스라도 받았어. 아니면 나 몰래 외간 남자라도 만나는 거야.
사람 속이는 게 취미야? 그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30년 동안 손찌검 한 번 안 당해봤는데 그 순간 느낀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당장 제 핸드폰을 빼서 은행 앱을 억지로 켜게 했습니다. 보여줘. 당신 통장에 얼마 있는지, 누구한테 입금됐는지 당장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당신 같은 여자는 철저하게 감시 안 하면 사고 쳐. 내 명예 더럽히지 마. 나는 굴욕감에 몸을 바들바들 떨며 핸드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번호가 자꾸만 틀렸고 그의 고함은 커졌습니다. 빨리 안 눌러. 숨기는 게 많으니까 손이 떨리지. 도둑년처럼. 잔액일만 2,450원. 그 숫자를 본 성호 씨가 비열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이거 있는 여자가 백화점에서 사치를 부려? 분수를 알아야지. 누가 보면 당신이 대단한 부잣집 마나님인 줄 알겠어. 거렁뱅이가 따로 없네. 내가 없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쳐주면서 어딜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그는 그날 이후 생활비 카드를 아예 빼앗아 제 눈앞에서 가위로 잘랐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식탁에 툭 던지며 명령했습니다. 오늘 장볼 목록 적어놔요. 내가 퇴근길에 같이 가서 계산할 테니까 두부 하나, 콩나물 한 봉지, 가격까지 다 내가 확인할 거야. 헛수작 부리지 마. 그제야 나는 내가 처한 지옥의 진짜 정체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보호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존엄성을 통째로 팔아치운 것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도 못하게 막고 자식들과도 교묘하게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내 전화를 피합니다. 엄마가 선택한 길이잖아 라면서요. 성호 씨는 철저하게 나를 고립시켜 자신의 꼭두각시로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 씨가 코를 골며 잠든 사이 나는 도둑처럼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은 화려했지만 내가 발붙일 곳은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원룸 보증금은 딸아이들에게 다 줘버려 돌아갈 퇴로도 막혔죠.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해도 그가 내 경력과 인맥을 다 끊어놓았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쑤셔오고 다시 길바닥으로 나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내 초췌한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연수가, 너는 왜 너 자신을 또다시 감옥으로 밀어넣었니? 다정한 말 한마디에 왜 내 인생 전체를 다 걸어버렸니?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도어락 위로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누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맞닥뜨릴 추위와 배고픔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엄마만 창피당할 거라고 했지? 다 자업자득이야. 사람은 사랑이 없어도 살지만 돈과 거처가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가혹한 진리를 65의 이시린 밤에 처절하게 배웁니다. 여러분, 저 연수기의 이야기가 너무나 미련하고 한심해 보이시나요? 그 나이에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묻고 싶으신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한심해서 매일 밤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65의 외로움은 이성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책임져 주겠다는 그 달콤한 유혹은 제게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벼랑 끝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저 남자가 던져주는 10,000원짜리를 굴욕적으로 주워들 것인가? 아니면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맨몸으로 저 어둠 속을 향해 걸어나갈 것인가? 어떤 이들은 나이 들어 참는 게 결국 이기는 거라고 자위하듯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라고 나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그 인간다운 삶을 지탱할 500만 원이 내겐 지금 단돈 1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연숙이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신발끈을 꽉 묶고 저 문 밖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죽은 듯이 숨죽이며 이 집의 낡은 가구로 남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지금 벼랑 끝에 선 제게는 유일한 구원줄입니다. 오늘도 제 긴 한숨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